네, 2부입니다. 지금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모처럼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 우리 김사부님의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나 할 때마다 모처럼이란. 네. 네. 계속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맥주씬 얘기하는데 잠깐 쉬는 동안 생각이 났던 게 확실히 행복의 만족도는 결핍으로부터 오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내가 봤던 테레비 프로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사실 군대에서 봤던 코미디 프로. 군대에서 봤던 개그 프로 있죠. 그게 그렇게 테레비를 보면서 웃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억압과 결핍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핍된 구조를 허용하거나 용인하거나 그거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그건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의 그런 기쁨이 이렇게 어두울 때의 빛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도 어떤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약간 이런 감옥물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감옥이라는 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제일 억압이 된다기 때문에 약간 억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조금씩 밖에서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게 감옥물에 있어서 성패를 자유화하는 그런 장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여담이지만은 그 잔인한 하들러 그 간수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나쁜 놈이다. 나중에 가서 뭐 사람도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여왔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 그 영상에다 댓글을 남기게 자기도 어렸을 때 간수장이 되게 싫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놈들이 멀쩡히 나오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간수장이시다. 저분을 고용해야 된다. 뭐 그런 웃긴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진지하게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진주에서 네. 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묻지마 네. 범죄죠. 어쨌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사형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갔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간수장이 어떤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뭐 여담이죠. 네. 장면 6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면 6. 누가 주인인가? 교도소장이 앤디의 감옥을 방문합니다. 그의 벽에는 여배우의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포스터가 총 3번 바꿔요. 한 번은 리타 헤이워드, 이 원작의 제목, 한 번은 마릴린 몰로. 한 명은 있는데 제가 누군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3명으로 바뀌고 영화에서는 왜 포스터를 이렇게 처음에 붙여달라고 했는지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책에서는 레드가 물어보니까 앤디가 그냥 저기 있는 저 여자를 바라보면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저 여자를 보고 있을 때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흐려진다고. 그런 뭐 자유를 상징하는 메타포 같은 거죠. 감옥을 이제 간수당 하들러랑 막 여기저기 막 들쑤셔가지고 검사를 해요. 변기도 이렇게 뜯어보고 침대도 살살 털어보고 옆에도 보면서 얘기를 해요. 하들러가 뭐 몇 가지 규율 위반은 있지만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가 해주는 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장이 올 때 앤디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홀리 바이블을. 근데 딱 앤디가 손에 성경책을 쥐고 있으니까 그 노튼 교도소장이 얘기해요. 자네가 성경을 읽다니 기쁘군.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노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그것도 참 좋지. 하지만 더 좋은 게 있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앤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밥절인가요? 아니요. 요절이 아니라 그 앤디는 이제 뒤에 있는 하반구의 그런 하반절에 있는 구절들에는 별로 어떤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앤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구절이었고요. 노튼이 얘기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람도 하반절은 별로 상관이 없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노튼이 감방을 이제 나가면서
창살 너머로 아 맞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한테서 이걸 뺏고 싶진 않아. 구원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대사예요. 나중에 떡밥이 회수가 돼요. 네. 앤디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제 간방 수색이 구실이었고 노튼이 사실 앤디를 떠보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본 거죠. 보고 나서 얘가 어떤 애인가 하고선 한번 이렇게 보고선 이 정도면은 잘 괜찮게 구슬려서 할 수 있겠다. 라고 떠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튼이 본격적으로 앤디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그를 한번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도서관의 일로 배정을 시켜요. 원래는 이렇게 세탁물을 이렇게 세탁하고 그러는 일이 땀도 많이 나고 그 세제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피부도 상하고 굉장히 험한 일이었는데 도서관 일은 완전 땡보예요. 그걸로 배정을 시켜요. 근데 노튼 소장의 방에는 딱 정면에 보면 말씀 액자가 있어요. 그 말씀 액자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앤디가 그걸 딱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노튼이 괜찮지? 내 아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작업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앤디가 또 몇 장 몇 절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려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넘어가요. 장면 7. 브룩스. 이제 앤디가 할 일이 전혀 없는 도서관에 장기수인 브룩스의 조수로 배정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왜 배정이 됐냐면은 사실 도서관이라고 할 게 우리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는 여기 방보다도 더 좁은데 아주 쓸데기 없는 낡아 떨어져가는 책들만 있고 그렇게 카트에다 이렇게 싣고 가면서 책 읽을 사람 이러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뭐 누가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앤디가 거기 배정이 돼가지고 근데 브룩스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조수가 필요했나요? 아니? 조수 굳이 필요 없는데? 왜 불렀을까? 근데 갑자기 저기서 앤디! 딱 보니까 그 하들러가 다른 간수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말하는 놈이 저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재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앤디가 약간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서 책상 있나요, 브룩스로? 책상을 딱 깔고 재무 상담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아끼고 약간 뒷돈도 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뒷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보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을 잘 관리해주고 속이는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처리들을 앤디가 행해요. 손이 필요하니까 레드도 고용해가지고 레드 무슨 서류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교도소랑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교도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흥미로운 장면이죠. 브룩스라는 아까 도서관에 배정된 장기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50년을 살았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헤이우드라는 그 처음에 담배 내기를 했던 이게 해가지고 이겼던 그 레드의 친구한테 목에 칼을 대고 막 위험해서 가까우지 마 이러면서 막 악마같이 변한 모습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브룩스. 잘 지냈잖아. 헤이우드가 당신한테 무슨 일을 했어? 막 얘기하니까 난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내비려도. 그렇게 하고 나서 헤이우드를 놔줘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가석방이 결정되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가석방이 레드는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가석방이고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가석방이 결정되었으면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가는 건데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싶어가지고 다시 범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이 장면이 대단해요. 너무 오랜 시간 길들여졌으니까 네.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죠. 두려운 거죠. 그렇지.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레드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에 칼을 이렇게 당했던 헤이우드가 브룩스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레드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브룩스도 안 미쳤어. 그저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야. 50년을 이곳에서만 있던 사람이야. 바깥 세상을 몰라. 이 안에서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잘 알아도 저 담벼락, 교도소 담이라는 게 참 웃기단 말이야. 처음엔 싫어하다가 어느새 익숙해지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기대지 않고선 못 살게 돼.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리로 와서 삶을 빼앗기게 되지. 삶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고. 정적이 흘러요. 결국 브루스는 가석방 돼요. 근데 가석방이 되는 이 장면이 예술이에요.
뭐냐면은 화면 프레임이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감옥 바깥을 나가는데 바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감옥을 나가면은 뒷배경이 당연히 이렇게 자유가 된 어떤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런 배경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감옥 철창이 있어요. 철창이 있고 갇혀 있는 모습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됐지만은 사회라는 또 다른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이런 연출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는 거죠. 여전히 자유로운 세상에서도 어쨌든 감옥에 있는 수인으로서 나갔다라는 얘기죠.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감옥의 프레임이 떠나지 않아요. 버스를 탔는데 브룩스 혼자서 이따가 나오는데 레드는 오른쪽에 앉았고 브룩스는 왼쪽에 앉았거든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브룩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를 잡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햇볕이 안 드는 쪽에 앉아가지고 막 초점을 이렇게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그 불안한 구도를 이 연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특수한 상황에 오래 있다가 보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자유라든지 그런 넓은 세상에 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영화 장면이 왜 어벤져스의 그 활 쏘는 애 제레미 레너 있잖아요. 걔 나오는 영화 중에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고 좋은 영화인데 걔가 뭐 하는 애냐면 그 이라크 전쟁에서 폭탄 해체하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걔는 늘 빨간색 선을 잘라야 되나 파란색 선을 잘라야 되나 늘 고민을 해. 그래서 그거를 빨리 결정하고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서 그 일을 하는 애인데 얘가 거기서 군생활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뭐냐면은 뭐 아내가 시리얼 사오라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시리얼이 수백 가지 종류야. 거기서 선택을 못하는 거야. 얘는 늘 빨간 선이냐 파란 선이냐 목숨 걸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애인데 시리얼 선택하는 걸 못해가지고 가만히 멍하게 서 있어서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게 꼭 감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저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치. 저희 장인어른만 해도 이제 군 생활을 35년인가를 했거든요. 대박. 근데 이제 군으로 간부로 전역하신 분도 있지만 한 직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약간 비슷해요. 맞아. 그거를 못 누려, 자유를 못 누리고 나에게 부여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은행 일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그래서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그쵸. 박탈감, 상실감 네네. 이런 게 되게 커서 그게 한 번에 오더라고요. 한 번에. 예. 나도 되게 힘들어하고 예기치 않았던 붕 뜨는 시간이 왔을 때 적지 않이 당황해요. 나 지금도 조금 그래. 그러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시간이 붕 뜨면 누구랑 밥을 먹고 싶어.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어.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지? 뭐 그런 게 당황스럽고. 맨날 이제 직장인들의 동일한 고민이겠지만 막 힘들다 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휴무가 찾아오고 이러면 일부러 사무실에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미친 인간이 그래. 이때니까요. 네,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일 없는데도 알아요. 사무실 가는 사람 많아요. 네. 진짜. 그런 경우 없어.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야, 전화해서 만나자. 왜냐면 20대 초반에 친구들끼리 많이 그러잖아. 야, 웬일이야? 뭐해? 나가 새끼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고 쭉 돌리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혼자 쓸쓸히 버거킹 가는 나만 쓰레기야? 아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브룩스의 그런 갇혀있고 길들여진 모습이 사실 뭐 손자크가 얘기하고 임브로가 얘기한 모든 그런 것들을 은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되게 많이 갔고 이후에 되게 짠해요. 브룩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가석방 수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숙소에서 자야 되고 정해진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수인 거 아니까 다들 무시해요. 제대로 친절하게도 안 가르쳐주고 늙어가지고 빠릿빠릿하지도 못하니까 봉투 2개로 해가지고 싸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빵꾸 뚫렸단 말이에요. 슈퍼에선가 일하죠. 네, 슈퍼에서 일하고. 그리고 레드도 이따 똑같아요. 이 똑같은 프레임이 똑같은 시퀀스가 계속 반복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헤이 보스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방울도 안 나온대요. 40년 50년 동안 허락받고 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싫어해요. 야, 말하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 근데 말 안 하면 오줌이 안 나와.
아, 레드도 이때 가석방이 같이 됐다고? 아니 후에 나중에 후인데 똑같은 장면이 겹쳐요. 맞아. 그러면서 브룩스가 계속 적응을 못하면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모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던져져가지고 아까 뭐 손잡고나 임브로가 말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있다가 밤엔 또 잠을 못 자요. 마치 떨어지는 것 같아 악몽을 꾸지. 그리고 겁에 질려서 깨어나게 돼.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런 총을 파는데 가게 앞에 서성거려요. 그러면서 놈들이 날 집으로 보낼 수 있게 총을 사서 식료품점을 털어야 할지도 몰라. 그런 다음 일종의 보너스로 점장을 싸버릴 수도 있겠지. 점장이 하도 자기한테 지랄하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엔 너무 늙은 것 같아. 그러면서 짐을 싸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모자를 쓴 다음에 편지를 탁자 위에다 남겨요. 그런 다음에 아유 너무 짠해. 죽지. 난 여기에 더 이상 있기 싫어.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건 지쳤어. 그래서 여기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 아마 신경도 쓸 사람이 없을 거야. 나 같은 늙은 범죄자 따위. 그러면서 의자를 밟고 위에 올라가고 천장에다가 조각칼로 새겨요. 브룩스 워즈 히얼.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근데 그 장면조차 감옥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런 그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을 매요. 그리고 나서 추신. 목에 칼을 들이대서 미안하다고 헤이우드에게 대신 전해줘. 나쁜 감정은 없었어. 브룩스 보냄.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전문인 거예요. 레드가 얘기해요. 그는 여기서 죽었어야 했어. 이거 너무 저는 짠하고 지금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도록 길들여진 브룩스. 근데 레드도 똑같은 길을 걷거든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레드는 같은 길로 가지 않아요. 앤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앤디가 어떤 역할을 이제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면 7. 피가로의 결혼. 장면이 바뀝니다. 앤디가 집요하게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노튼 소장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의 기금은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담을 더 높게 쌓는 거랑 간수들 월급 주는 거. 하지만 네가 뭐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다 그러면은 편지는 내 이름으로 보내줄게. 근데 아마 안 될걸? 편지를 집요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뭐가 왔는데 간수장이 야 이거 뭐야 앤디야 뭐 택배가 왔어 그러면서 빨리 안 치워 했는데 중고도서 몇백 권이랑 LP 음반 그리고 200불이 동봉되어서 와요.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부에서는 당신의 계속되는 그런 요청을 견뎌낼 수가 없어가지고 중고도서 몇백 번이랑 LP 음반이랑 200불을 동봉해서 준다고. 더 이상 편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앤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쇼생크 탈출에서 이 대사가 제일 좋았어요. 계속 써야겠. 6년밖에 안 걸렸어. 이제 매주 2통씩 보낼 거예요. 그래서 씩 웃어. 이거 역시 그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정리하다가 LP판을 보고 휘가로의 결혼이라고 써있는 LP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소장실에 있는 그 레코드 축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틀어요.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선 그 간수가 빨리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갔거든요. 음악인데 앤디 무슨 음악이야 그러니까 앤디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간수가 있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그걸 축음기를 확성기에다 대고 전체 교도소 운동장이랑 모든 데에 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따다닥 눌러가지고 전체에다 음악을 틀어버리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모든 제수들이 멈춰서요. 멈춰서고 그 제수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빛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다 멈춰요. 그리고 나서 레드의 나레이션이 이어져요. 난 지금도 그 이탈리아 숙녀분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다. 모른 채로 있는 것이 나은 것도 있으니까. 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 목소리는 그 회색의 공간에 어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을 만큼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새 장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의 갇힌 새 장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앤디의 존재 자체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앤디는 독방에 갇히게 돼요. 음. 교도소장이 와가지고 빨리 끄라고 하는데 앤디가 다리를 거기 이렇게 꼬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딱 감상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에서 빨리 끄라고 그러니까 주춤하다가 거기에 손을 이렇게 딱 대는데 안 끄고 교도소장을 딱 보더니 볼륨을 더 키워요. 근데 이게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 각본에 없는. 그 장면도 명장면이에요. 팀 로빈스가 애드립으로. 그래 독방에 갇혀요. 한 달인가 갇혔는 다음에 나왔어요. 동료들이 물어봐요. 독방 힘들었지? 앤디가 얘기해요. 아니요. 순식간이었어요. 모차르트랑 같이 있었거든요. 씩 웃어요. 친구가 얘기해요. 축음기도 함께 넣으셨어? 앤디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도 있죠. 그게 음악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걸 뺏어갈 순 없어요. 음악에 대해 그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레드가 말해요. 글쎄, 젊었을 때 하모니카를 불긴 했지. 하모니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흥미를 잃었어. 여기선 감각이 너무 무너졌거든. 앤디가 얘기해요. 아니요. 여기는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곳이에요. 필요할 테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레드, 잊어버려? 앤디, 세상엔 돌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거기엔 놈들이 들어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게 있어요. 당신 것이죠. 레드, 대체 무슨 얘기야? 앤디, 호프, 희망이요. 레드, 희망? 하나 알려줄까? 친구, 희망은 위험한 거야.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어. 이 안에선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앤디가 브룩스처럼요. 그러니까 레드가 그 자리에서 식판을 두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려요. 레드한테 희망이라는 말은 되게 트라우마 같은 말이에요. 앤디, 이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제일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 희망이죠. 앤디만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장면 8. 앤디가 탈옥을 결심하다. 이제 레드의 두 번째 가석방 심사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심사랑 별반 다르지 않게 말하고 그는 또 리젝트 돼요. 그러고 나서 앤디는 그에게 가석방 불합격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전에 불었던 악기였던 하모니카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한번 불어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앤디의 말에 레드는 거절해요. 근데 레드가 왜 하모니카를 안 불었냐면은 이게 희망이라는 상징이거든요.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고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는 쉽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하모니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밤이 되고 불이 꺼지자 레드는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려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입에다가 한 번 댄 다음에 불고선 다시 이렇게 손에다 대고 만지작거려요. 희망에 잠깐 접근했다가 다시 이내 떼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레드한테 희망이라는 게 딱 이런 거예요. 가지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은 차마 손을 댈 수 없는. 그 후에 교도소장이 계속해서 앤디를 통해서 악행을 행해요. 앤디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장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막 돈 세탁을 해요. 그때 톰이라고 하는 젊은 재수가 들어와요. 그는 젊은 아내와 갓난 딸이 있었는데 앤디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앤디는 그를 지도하고 도와줘요. 그 다음에 그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런 스마트한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앤디가 감옥에 들어온 걸 묻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앤디가 정부가 아내랑 정부가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동료가 얘기하니까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미친놈 또라이 같은 놈이랑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술만 취하면은 자기가 범죄한 걸 막 얘기하는데 그 범죄한 걸 얘기한 게 앤디랑 앤디의 아내와 그 정부를 싸죽인 얘기를 걔가 했던 거예요. 다른 놈이? 네. 자기가 그걸 하고서 술집에서. 네. 자기가 그걸 하고서 자기가 원래 갇혔어야 되는데 내가 그놈들을 막 죽이고 막 미친놈처럼 내가 그놈들 죽였는데 어떤 은행가 젊은 부지점장이 나 대신 죄를 쓰고 들어왔대네. 이건 좀 횡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웃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앤디가 눈이 땡그라지면서 책에서는 앤디를 묘사하기를 항상 넥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친구. 그러니까 단정하고 항상 정리된 사람인데 여기서 이성을 잃었다 그래요. 교도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내보내달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고. 교도소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그런 걸 믿냐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앤디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기서 한 일 내가 나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교도소장이 얘기해요. 내가 뭘 했는데. 넌 독방이야. 독방에 갇혀요. 후에 독방에 갇혀 있을 때 교도소장이 은밀하게 토미를 불러가지고 죽여요. 그 젊은 애를? 하들러를 통해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한 말 법정에서 똑같이 증언할 수 있어? 책임지고? 네, 할 수 있어요. 준비돼 있다고. 사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앤디를 위해서 뭐라도 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 잘했어 하면서 어깨 꾹 누르고 가면서 교도소장 위에 살짝 보니까 그 하들러가 팍팍팍 해가지고 죽여요.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런 다음에 탈옥을 하려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형기가 짧았어요. 좀도둑이어서 한 2년? 4년만 있으면 나가는 거였는데 탈옥을 할 리가 없죠. 그 후에 장면 9 쇼생크 탈출. 앤디가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레드랑 대화를 나눠요. 이전에 교도소장이 막 협박을 해요. 이렇게 앤디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당신 일 안 돕겠다고 하니까 야 잘 들어 그러면서 네가 쓰는 그 감방에다가 더 심한 호모 같은 놈들을 몇 명씩 넣어버릴 거라고. 도서관 내가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네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 그러고 나서 앤디가 좌절하죠. 교도소 이제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레드랑 대화를 나눠요. 연출이 끝내줘요. 둘 다 그늘에 앉아있고 이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대편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고 반은 그늘이에요. 그러고 나서 앤디가 레드한테 희망을 여전히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지우 아타네오예요. 멕시코에 있어요. 태평양 바로 옆에 작은 동네죠. 멕시코인들이 태평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런 기억도 없는 곳. 전 거기서 제 삶을 끝내고 싶어요. 레드. 기억이 없는 따뜻한 곳에서요.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요. 아무 기억도 없는 따뜻한 곳. 바닷가에 조그만 호텔을 열고 낡은 배를 사서 깨끗이 수리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낚시나 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뭐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엄청 환희에 차가지고 웃으면서 진짜 희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레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평생을 여기 살았지. 나도 이제 길들여졌어. 브룩스처럼. 태평양이라고? 그렇게 큰 바다라고? 난 무서워 죽을걸? 희망에 차마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앤디가 말해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가려는 곳은 저긴데 난 여기 있다는 것. 간단한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정말로. 부지런히 사느냐, 부지런히 죽느냐. 그러면서 앤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연출 구도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가요. 근데 레드가 앤디를 따라오지만은 빛으로까지는 딱 못 가고 그 그늘에 끝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앤디가 얘기해요. 당신이 추록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장소를 기억해서 거기에 찾아와 달라고. 거기에 내가 당신에게 남겨놓은 무언가가 있다고 꼭 부탁한다고. 이상한 의미를 담은 얘기를 해요. 마치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고 나서 밤이 돼요. 레드가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면 아까 밥을 먹을 때 자기 친구들한테 앤디가 와가지고 밧줄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앤디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레드가 말하기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밤 중에서 가장 길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 점호를 시작을 하는데 다 이제 점호가 시작되면 감옥문이 열리고 다 앞으로 딱 나오거든요. 앤디가 안 나와요. 간수장이 말해요. 듀프레인! 앤디! 빨리 나와! 꿈을 대면 죽여버릴 거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늦어 죽겠는데 진짜 이러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교도소장이 화를 내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교도소장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고 레드를 끌고 와가지고 너 친했잖아.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리를 치다가 이건 다 모함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하면서 앤디가 조각한 돌을 막 여기저기 던지는데 재밌는 게 교도소장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사진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메롱하고 혀 있어요. 내밀고 있는 거. 네. 그래가지고 돌을 이렇게 여기저기 딱 던지니까 사방이 막혀있으니까 돌을 던지면 이렇게 당구처럼 튕겨 나오는데 포스터에다 딱 던졌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면서 안 나오는 그 포스터가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포스터 이렇게 딱 주먹을 놓고 딱 찢으니까 엄청난 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소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앤디랑 같이 잠깐 방을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인디언 같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불평을 했던 게 앤디랑 지내는 건 다 좋았다고. 이 친구는 날 놀리지도 않고 스마트했는데 이 방은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 뭐냐면은 우풍이 심했어. 엄청난 암시죠. 우풍이 심했어.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거대한 굴이 있었던 거예요. 앤디가 탈옥을 한 거예요. 보통 영화에선 이걸 직선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밤이 됐는데 탈옥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회상하는 식으로 보여준 거는 대단한 연출인 것 몇 같아요. 년 판 거죠? 20년. 이야.
레드가 60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앤디는 그 암성 망치로 20년 동안 해내요. 이 사람이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질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시간이랑 압력이었는데 앤디는 둘 다 있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포스터 아래로 맨날 기어가서 밤마다 파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팠던 돌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털털털털 버려가지고 그 운동장에다 버리고. 어쨌든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회상을 하면서 이제 앤디는 교도소장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교도소장이 항상 얘기해요. 야, 구두 닦거나. 구두를 닦거든요. 근데 그 구두를 자기가 신고 가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죄수의 구두를 신경 쓰겠냐고. 그래서 교도소장의 그 양복도 자기 안에다 입고 이렇게 청 자켓 같은 거 교도소에서 주는 거였거든요. 그게 입고 가가지고 감옥 자기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앤디가 일어나가지고 그 양복을 잘 접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고 자기가 거기서 만들었던 체스판을 싸고 구두를 싼 다음에 밧줄로 딱 묶어가지고 자기의 발에다 달고선 그 굴로 들어가요. 그 굴로 쭉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수구로 통하는 배수관에 이르는데 천둥이 칠 때마다 돌을 들어가지고 꽈과강 할 때마다 팍 또 꽈과강 할 때 팍 쳐가지고 거기 그 하수구로 뚫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요. 하수구가 엄청나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전방 포보 가듯이 가가지고 기어가요. 500야드였대요. 미식축구 경기장 5개 정도. 그걸 기억하면서 막 그 안에서 으악 토하면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내는 그걸 보면서 실제로 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수구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비가 오는 장면이 막 천둥이 번개가 치고 있고 저기 쇼생크가 있고 그 미식축구 5개 정도 되는 길이 쫙 이제 거리감이 딱 보여지면서 하수구에서 튀어나오고 천둥이 치고 있고 폭우가 내려요. 원래 교도소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들 많이 이렇게 자아 성찰을 위해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오직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 가지고 아껴놨던 거죠. 앤디가 막 나와가지고 물을 헤치면서 걸어가가지고 셔츠를 벗고 안에 있는 티도 벗어버린 다음에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요. 팔을 쫙 뻗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살짝 웃어요. 20세기 영화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명장면. 이 포스터는 누구나 봤을걸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아니 그거는 플래툰이고. 아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두 비슷해요. 팔을 네, 벌려서 두 팔을 하늘을 벌리고 보고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플래툰이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앤디가 자신이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인물로 만들어 놓은 계좌에 가서 모든 돈을 찾아요. 20년 동안의 퇴직금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쇼생크 교도소에 모든 비리를 기록해 놓은 자료를 신문사에 보내버려요. 경찰이 쇼생크로 출동해요. 그 간수장 하들러가 잡혀가면서 흐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튼 소장은 권총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는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라고 적혀있는 말씀이 있었죠. 그 안에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원래 그 사람의 비리나 여러 가지가 담긴 장부가 있었는데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장, 당신이 옳았어. 이 책 속에 구원이 있었어. 하고 딱 펼쳐보니까 망치 모양으로 성경이 파여져 있었어요. 거기 망치를 숨겨뒀는데 그 성경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였어요. 펴져 있는 성경이. 그러고 나서 경찰이 소장실까지 들이닥치니까 소장은 뻥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관종으로 자살했다고? 네.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는 말씀을 계속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망치를 숨겨놓은 게 출애굽기였다라는 것도 저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책 표지에도 뭐 나와 있고 딱 그 연출을 보면서 이번에 딱 보이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입니다. 앤디가 그렇게 탈옥하고 나서 레드가 앤디를 추억하면서 막 상상을 해요. 국경을 넘고 있겠구나. 앤디가 스포츠카를 딱 타면서 이렇게 그 머리에 딱 날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장면을 막 상상하면서 앤디의 자유는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막 앤디의 영웅담을 나누는 거예요. 앤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했지 뭐 그 간소장들이 발발 기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나레이션들이 막 나와요. 하지만 앤디가 떠나간 것은 이따금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어떤 새들은 새장에 가둬져선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날개는 너무 빛나니까. 새들이 날아가고 나면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가두고 좋아하는 건 죄악이라고 깨닫게 된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떠나가면 빈자리는 더더욱 단조롭고 공허해진다. 나는 내 친구가 그리울 뿐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마침내 세 번째 레드의 가석방 심사가 나와요. 저희 젊은 면접관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조금 달라요. 그 전까지는 햇볕이 창에서 다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는 엄청 밝아요. 엄청 밝은 상태에서 물어봐요. 40년을 복역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자신이 갱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레드가 얘기해요. 갱생? 생각 좀 해봅시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거야 사회에 다시 나갈 준비가 됐다는 이를 여기까지 하는데 레드가 말을 끊어버려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 생각할진 알아. 내가 보기엔 그건 그냥 지어낸 말이거든. 정치꾼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양복에 넥타이 매고 일할 자리 만들어주려고 한 말이야.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한 짓을 후회하냐고?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여기 갇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리고 멍청한 애송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놈에게 말해주고 싶어.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그 애송이는 진즉 사라지고 이 늙은이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갱생? 그건 개소리에 불과해. 그러니 얼른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시간 좀 그만 뺏어. 까놓고 말해서 가석방? 나 개뿔도 상관 안 해. 쏘 쿨인데? 가석방 승인. 근데 그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약간 자기가 더 순화됐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약간 감추고 포장하고 이러는데 이게 되게 대조적인 장면이죠. 앤디의 탈옥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자유에 대한 감각. 이전에는 자유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막연히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고 싶었는데 브루스의 죽음과 앤디의 탈옥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자유와 희망의 소중함에 대해서 진짜로 회고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석방 승인이 돼가지고 레드가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그 연출의 대조. 빛의 밝기가 완전히 환해져 있고 감옥의 프레임이 없고 감옥이 이렇게 뒷배경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은 서서히 사라지고 완전히 밖의 배경만 비춰줘요. 가로막는 프레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에 앉았을 때 창가 쪽에 앉아서 햇볕이 들여져요. 눈동자에 초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지만은 그 후에 레드가 브룩스랑 꼭 같은 길을 걸어요. 꼭 같은 행동. 뭐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잘 일 같은 건 물론 브룩스보단 잘하겠지만은 두려워하고. 그럼 뭐 40년 동안 허락 받고 다녔다. 그 막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허락 안 받으면. 그 대사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레드가 그 브룩스가 자살했던 방에 투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포 속에 사는 건 끔찍한 일이다. 이것도 브룩스가 했던 말랑 똑같죠? 브룩스 헤이틀러는 그걸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 말이다. 레드가 천정을 딱 바라보니까 브룩스 워즈 히얼 그 글씨가 있는데 전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레드가 여기까지 브룩스랑 완전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딱 하나가 날 지켜줬다. 바로 앤디와 한 약속이었다. 희망. 그러니까 브룩스에게는 자유와 희망을 알려준 선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레드한테는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쇼생크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길들여지고 억압된 자유 같지 않은 자유가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또 나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하지만은 앤디는 달랐어요. 그는 쇼생크 밖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끝없이 그 자유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죠. 마치 매트릭스 안에 들어온 네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옥상에서 다들 햇빛을 받으면서 맥주를 먹을 때 앤디가 그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그건 역시 억압된 자유였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앤디가 탈옥을 하고 이게 레드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준 거죠. 그 희망이 브룩스와 똑같이 억압된 자유밖에 몰랐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레드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원제가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리딤션이에요. 리뎀션 영화가 쇼생크 구원. 레드랑 브룩스가 이 두 인물이 저는 쇼생크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생크 리뎀션. 그러니까 쇼생크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쇼생크라는 감옥이 구원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 앤디가 레드를 쇼생크에 있는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드가 이제 앤디가 약속한 장소에 가서 편지와 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요.
편지. 레드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출감했겠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돼요. 내가 말한 동네 이름 기억하죠? 지오 아타네오. 제 계획을 실행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체스판을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레드.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당신이 잘 발견하길 바라고 당신이 안녕하길 바랍니다. 희망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태평양이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레드가 이 편지를 받고 앤디를 기억하면서 드디어 희망을 소유하게 되고 자유로 나아가게 돼요. 더 이상 희망이 두렵지 않고 자유라는 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거고 정말 가슴 벅차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레드가 앤디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브룩스처럼 똑같이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딱 든 다음에 천장을 바라보고 얘기해요. 부지런히 사느냐 부지런히 죽느냐. 옳은 말이다. 그리고 의자를 딱 밟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적어요. 브룩스 워즈 히어리라고 써있던 데다가 옆에다가 so was 레드. 레드도 여기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이 나레이션을 끝으로 맞춰지게 돼요. 나는 문득 내가 아이처럼 흥분해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행을 시작하는 자유인만이 느낄 수 있는 흥분이리라. 나는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길 희망한다. 나는 내 친구를 만나 악수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태평양이 꿈에서 본 것처럼 푸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소설은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영화는 한 발 넘어가서 그 지우 아타네오라고 얘기하는 거기 엄청난 태평양의 대서양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데서 저기서 앤디가 이렇게 낡은 배를 확 인상을 쓰면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레드가 딱 와가지고 웃으면서 앤디랑 딱 눈을 마주치고 태평양에 이렇게 크게 풀샷으로 탁 하면서 두 사람이 작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다 포옹을 하는 장면으로 딱 맞춰지게 돼요. 소설이요? 아니요. 영화가 그렇게. 소설은 원래 레드가 떠나는 장면에서 끝나고? 맞춰지게 되는데 어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아, 재밌네요. 휴생과 탈출 봐야겠어요. 혹시 여기서 뭐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뭐 질문이나 주제 같은 게 있어요? 키워드나? 저는 자유에 대해 가지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자유랑 희망에 대해 가지고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해서 명작으로 사랑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갇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걸 주제하는 것 같아요. 매트릭스랑도 저는 되게 많이 겹쳤거든요. 매트릭스랑 어떤 점에서? 이 쇼생크가 거대한 매트릭스 자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네. 네오가 매트릭스를 구원하는 것처럼 네. 이 앤디가 쇼생크를 구원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앤디가 뭐 영적으로 이제 껴 맞추면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껴 맞추면 할 수도 있겠고. 뭐 저는 근데 그런 해석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뭐 약간 뭐랄까 이건 너무 복음적으로 가는 거겠지만은 약간 이제 죄라는 어떤 매트릭스 안에서 길들여지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역시 길들여지고 갇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를 통해가지고 자유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나고 희망이라는 부분에서 저 스스로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되게 최근까지만 해도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갖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또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뭐 생활이나 삶에 지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갖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좌절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되게 회의적이고 어차피 구하는 대로 뭐 안 줄 건데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이야기하는 것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황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로서 희망이 아니라 그냥 갇히지 않는 것이지. 네. 그냥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에 점령당하지 않는 것. 나는 그런 의미로서의 희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 세계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그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면 갇히지 않는 것, 세상에 갇히지 않는 것으로서의 희망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군요. 저도 자유가 너무 두려웠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제 태권도장에서 일하면서 정해진 시간만 따라가지고 살면 됐는데 일 그만두고 나서 2주 동안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멍하니 있는데 진짜 손발이 떨리도록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던져진 너무 많은 시간들이 딱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태권도장 가고 싶었다니까요. 아, 진짜로 그 갇혀진 시간 안에서 그냥 나를 돌아가게 해주면 거기다 몸을 던지면 되는데 그 시간들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짜고 그 시간 안에서 뭘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공포였어요. 그렇죠. 그 대학 가면 그래서 다들 처음에 당황하죠.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약간 네. 그랜토리노에서 수랑 앤디가 저는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인브로도 갇히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수랑 앤디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랜토리노 반만 보고 왔잖아요. 그 결과를 모르고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는데 수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서. 근데 그때 그냥 우린 가볍게 넘어갔어. 왜냐면 너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수가 너무 이제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저는 왠지 수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수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얼굴이 완전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의미심장한 편지를 남겨놓고 너 동생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피멍이 든 얼굴을 한 채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 애도하는 장면이라든지 장례식장에 그 피멍이 든 얼굴을 한 채 자기네 민족 전통 의상을 입고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어떤 상처를 줘도 훼손되지 않는 사람의 강함. 그게 이제 수한테 있었고 왠지 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앤디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떻게 이 사람을 망가뜨려도 겉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게 일시적인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그 고유의 어떤 인간성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쟤 저러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쟤 저러다가 극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 걱정하고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 챙기고 막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이제 남성들은 경험을 하는데 군대에 가면 굉장히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뭐 보급품에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 텔레비 나오는 거에 그다음에 위에서 중사나 소대장이 갈굼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일희일비하는데 혼자 여유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말년병장. 누가 갈구면 웃고 누가 뭘 가지고 싶어하면 주고 여유롭고 모든 사람이 일희일비하는데 되게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럼 걔네 특징은 뭐냐면 걔네는 이제 나가는 날이 보이는 거지. 다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여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을 획득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무엇에도 갇히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끝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초라하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 희망?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왠지 이번 주에 써먹을 것 같은.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 느끼는 감상이 뭐냐면 지금 뭐 서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다르게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면모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요. 있는데 되게 소수죠, 사실은. 그렇죠. 되게 소수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이제 사연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게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기조차 사실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면모를 보고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봤던 뭐 제가 지금은 봄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우울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봤던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도 이제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모든 인간 구상들의 이제 사연들 왜 그렇게 되는지 아픔에 대해서 이제 절절하게 이제 사연들을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사연 없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연이 없는 척 혹은 얘기를 안 하고 혹은 이제 사연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이제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픈 거니까. 이제 드라마를 마지막 회를 보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예전에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가서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너무 징징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극복을 못하냐, 희망을 가져야지, 옆에서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접근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걸 보다가 갑자기 문득 내가 나이가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빨리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와서 제발 좀 저런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소위 말해서 이제 좋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심하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참 그래요. 아무튼 제가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것도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아자아자 극복하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게 어떤 명제나 구호로 되는 게 아니야. 너 희망을 가져. 너 자유를 가져. 그렇죠. 네. 그 캠페인을 벌인 게 아니잖아요. 앤디가. 그냥 그 하나로 인해서 그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 인생, 그런 경험, 그런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초월적으로 20년간 버텨내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피폐하게 살아가는 면모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람 잡는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막 우울하지 않습니다. 네. 우울하지 않고 이거를 넌 비관적이야. 아니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희망을 줄 거고 저는 지금 되게 긍정의 힘 읽고 와야겠다. 아니 지금 되게 좋은 상태인데 그냥 오늘 그 드라마를 보다가 야, 이런 어떤 질퍽질퍽한 어떤 인생의 결들을 견뎌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그치. 야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스치듯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양쪽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간들은 어떤 세계에서 사느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손자크가 얘기한 것도 너무 공감하고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제가 사실 그런 되게 회의 속에서 그러니까 구호로 안 되는 희망 속에서 되게 허우적 거렸었는데 그래서 다시금 영화를 보고 정리를 하면서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한 번만 더는 아니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싶고 저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앤디가 빛 속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했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꼭 한번 그런 순간을 경험해보고 싶다. 두 번째 책이 나오는 날? 네. 나는 앤디의 덤덤함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인생 앞에 뚝 떨어졌을 때 사실 수도 그렇잖아요. 그랜토리노에서 수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막 내가 평생을 망가져서 살아야 돼 막 이런 비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쵸. 막 아자아자 희망을 갖자 막 그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덤덤하게. 그냥 약간 덤덤하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 이런 게 부럽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자유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고 진짜 좋은 영화예요. 네. 네. 앤디가 있었어. 그 감옥의 죄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뭐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예수가 있었어. 우리 안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와 희망을 한번 또 생각하고 떠올려 보고 추구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끝내죠. 네, 쇼생크 탈출 꼭 보시고 이 떠람대어 방송을 듣고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